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제공된 교재가 있죠. 교재는 이게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쇄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주요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 먼저 페이지 2쪽을 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예술과 철학의 자리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부분을 아주 중요한 부분만 읽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쪽을 보시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딜레즈에 따르면 예술은 아름다움의 성에서 나와 과학적 인식에 개입하고 그것의 정당성을 신문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예술은 심미적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진리도 지향함으로써 과학과의 중첩지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딜레즈에 앞서 아도르노는 예술이 진리만이 아니라 정의 곧 사회를 신문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들을 교재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제가 그런 말 했죠. 현대에 이르면 학문이 이 큰 틀에서 보면 진리를 지향하는 학문하고 자연과학 계통이겠죠. 공학이나 정의를 지향하는 학문, 예를 들면 사회과학이라든가 예를 들면 법학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학문에 속하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예술은 아름다움을 지향한다 이렇게 말해서 서로가 이렇게 구별되는데 꼭 그렇게 구별되는 관점으로만 예술을 보면 안 된다. 예술은 단순히 심미적 아름다움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진리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신문하고 탄핵하면서 어떤 그것의 지향성을 제공하는 어떤 그런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딜레즈라는 학자가 말하고 있다는 거죠. 딜레즈 얘기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에 따르면 예술은 사건 또는 사태 자체로 나가야 합니다. 예술은 사건을 선입견과 왜곡 없이 그대로의 모습으로, 다시 말해 현상학적 기술의 방법을 통해 기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술은 사건의 왜곡 없는 기술, 곧 표현에서 솟아오르는 사건을 그대로 기술하는 증상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상론. 예술은 증상론이어야 된다. 예술은 자신의 구상으로 사건을 조작함으로써 증상을 잘못 기술하면 안 된다. 이 경우 예술은 세계와 사회에 대한 잘못된 기술을 함으로써 왜곡의 정화가 아니라 정화된 왜곡을 전달하는 사이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딜레즈에 따르면 예술은 일종의 증상론이라는 거죠. 증상론이라는 건 뭐냐면 사건을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기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어떤 것을 묘사하고 재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사건으로 육박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말인데요. 이때 사건이란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조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말 하죠. 사건이 일어났어. 어젯밤에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나서 3명이 죽었어. 그럼 사건, 사고 이렇게 해서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것들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일상이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일정 부분을 도려내서 이렇게 따로 의미 지평을 형성하는 것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건은 일상적인 것 속에서 비일상적인 것들이 솟아오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그것을 기술하는 것이 예술이다. 이런 얘기를 딜레즈가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술은 현실에 일어나는 어떤 다양한 어떤 충격과 또는 사건과 사태로 근본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야만 된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서 종속에서 자유라고 하는 것이 2장의 내용이잖아요. 우리 그동안 강의도 초반부에 제가 많이 얘기했죠. 전통적인 예술은 기본적으로 종교적인 또는 형이상학적인 또는 도덕적인 그 밖에 다른 다양한 어떤 기능주의적인 요구에 복무하는 또는 그런 요구에 종속된 예술에서 그런 것들하고 무관하게 예술 그 자체로 의미를 찾는 그런 자율적인 예술로 예술의 역사가 변화되어 왔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돼서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말하고 있는 내용을 6쪽에 여러분 교재 6쪽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관찰하는 것은 이때 우리가 관찰한다는 것은 미학의 이름으로 우리가 관찰하려는 예술은
그 자신의 목적이나 수단에 있어서 자유로운 예술이다. 그러니까 현대 미학, 현대 철학 또는 현대 예술 이론들은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냐면 그 자신의 목적이나 수단에 있어서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적 수단 관계에 포섭되지 않는. 그러니까 예술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또는 어떤 다른 목적에 복무하는 수단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자율적인 예술, 우리 이제 현대 예술의 어떤 특징이고 바로 그것을 관찰하는 것이 미학이다라고 하는 해겔의 말입니다. 이것과 연관된 아도르노라는 철학자의 이야기는 7쪽에 나와 있습니다. 7쪽을 보시면 사회적 목적에 관계하는 계기는 모든 예술작품 속에 감추어져 있으나, 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목적에 관계하되 그것은 감추어져 있다 이거죠. 예술은 오랜 과정을 통하여 그로부터 벗어나왔다. 뭘로부터? 사회적 목적에 관계하는 것. 즉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것에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율적인 예술작품을 그러한 계기에 종속시킨다면, 그러한 계기란 사회적 계기죠. 사회적 계기에 종속시킨다면 예술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손상시키는 셈이다. 그러니까 예술의 진정한 예술은 사회와 무관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회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술작품을 사회적인 어떤 종속관계로 계속 환원시키려고 하는 것은 작품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것이라는 아도르노라는 미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좀 더 나가 볼까요? 그래서 3장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3장으로 가보면 2장이 종속의 자율로, 3장이 재현에서 표현으로.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예술은 큰 틀에서 종속, 형이상학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종속에서 자율적이 됐는데, 이 자율적인 예술 내에서 첫 번째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고 모방하는 예술에서 표현으로, 다시 표현 내에서도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이렇게 패러다임이 전환돼 왔다. 그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것과 관련된 부분을 10쪽과 11쪽에 나와 있는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실과 분리된 예술작품은 특권을 향유하는 소수의 전유물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현실과 분리된 예술작품, 그러니까 예술을 위한 예술이 됐다 이거죠. 먼저 예술을 위한 예술이 되면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근대 초기죠. 이때 이 예술작품은 누구의 것이 되냐? 사실은 돈 있는 사람들의 것이 됐겠죠. 그런데 현실에 대한 부정의 힘을 통해 성취된 예술적 이상은 어느덧 부정돼야 될 현실적 특권을 대변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술이란 기본적으로 현실적인 어떤 세계가 요구하는 어떤 것들을 부정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은 원래 뿌리부터 현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현실을 부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현실을 부정하는 거죠. 부정적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술 작품이 소수의 전유물이 됐다는 것은 그 예술이 부정해야 될 어떤 특권을 오히려 대변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거죠. 예를 들면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예술의 힘이라고 했는데, 그 예술이 그 부정돼야 될 특권을 가진 사람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상과 현실은 이제 완전히 서로 다른 세계가 된다. 현대예술은 이처럼 분리된 두 세계를 다시 연결시키려는 열망이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 이를 분리된 상태에서 마치 현실을 부정한다 해놓고 이상을 예술세계에 표현하는데, 그 이상이 특권 계층이 꿈꾸는 세계라고 생각해봐요. 그런 방식으로 예술과 이상과 현실이 분리됐을 때 그것을 결합시키려고 하는 어떤 충동이 현대예술의 출발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예술은 전문가 계급, 예술의 어떤 고도의 심미적인 어떤 그 전달 요인들을 공유할 수 있는 고도의 어떤 정신세계를 향유할 수 있는 어떤 특권 계층과 일반 그런 것들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반인들과의 큰 어떤 그 계곡을 말하자면 일치시켜 없애려고 하는, 그래서 그런 세계를, 이상과 현실 세계를 뭔가 결합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가 있었고, 그 의도는 나중에 초현실주의를 통해서 극대화됩니다. 어쨌든 현대예술은 더 이상 저편의 본질 세계를 지향하는 이상을 현실과 조화시키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을 꿈꿔놓고 그놈을 현실 속에다 투영하려고 하는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현대예술은 본질과 현상의 이혼론을 부정하는 과정에서 저편의 세계로부터 자율성을 획득합니다. 예술은 이제 현실에 충실한 작품을 원하는데, 현실은 원본이 되고 예술은 현실의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림자는 원본과 닮았지만 같을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모방,
얘기하면서 모방은 현실과 닮아간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힘 있는 자와 계속 같아지려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어떤 모방도 같은 것은 아니거든요. 불일치가 일어나고 그 불일치가 바로 전복의 어떤 계기를 마련한다. ዣ크 락강이라는 심리학자를 통해서 제가 다른 초반부에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림자는 원본에서 소외된 것들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소외된다는 겁니다. 원본에서 소외된 것들. 그러니까 원본은 현실이거든요. 그림자는 예술이고. 예술은 현실 속에서 소외된 것들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소외된다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예술이라는 거죠. 현실의 그림자로서 예술은 가시적 세계를 재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를 재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가시적 세계를 가시화하는 것이다. 이게 아주 유명한 멜로 뽕띠라는 철학자의 말입니다. 이 뒷부분은. 그러니까 예술은 기본적으로 가시적 세계를 재현하는 게 아니고 비가시적 세계를 가시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술가는 보통 사람들은, 생활에 묻혀 사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술가는 어쩌면 제가 제 스스로의 얼굴에서도 보지 못하는, 제 스스로 제 얼굴을 보고도 보지 못하는 어떤 저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보고 그것을 가시화시켜주는 것이 예술가겠죠. 그래서 저도 그 예술가를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진정한 예술가가 되겠죠. 예술은 어느덧 모방이 아니라 미메시스가 된다. 제가 모방과 미메시스 차이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한 적이 있고, 특히 미메시스가 음악적이고 연극적이면서 그런 어떤 몸의 어떤 그 움직임, 몸으로 타자와 함께하는 것, 이런 것이라고 설명했죠. 그래서 현실의 그림자가 된 예술은 현실을 뒤따르면서 현실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현실을 뒤따르면서 현실을 부정한다. 예술은 더 이상 현실에 앞서지 않는다. 예술은 저편의 이상으로부터 자율성을 획득한 대가로 이편의 현실 뒤에 서게 된다. 아름다운 이상을 선도하는 예술은 이미 과거의 것이 됐다. 예술은 더 이상 영원한 행복을 약속하는 대가로 현실의 희생을 요구할 수 없다. 예술은 이제 현실 속에서만 아름다움의 이상을 찾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예술은 부정적 현실을 끝없이 부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논란이 있어요. 특히 예술은 더 이상 현실에 앞서지 않는다. 이 부분이거든요. 전통적으로 전위예술, 아방가르드가 하죠. 아방가르드 또는 후이예술, 리어가르드라고 하는데, 아방가르드에 대비되는 말이 리어가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어인데, 이 아방가르드란 말은 전쟁에서 앞서 나가는 군대고, 리어가르드는 후위에서 따라오는 군대거든요. 그러면 예술은 아방가르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리어가르드 해야 되냐, 이게 논란이 많아요. 어찌 보면 전위를 지향하는 방식으로 오히려 현실을 왜곡시키게 될 수도 있다는 진단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예술은 후위에서 현실을 뒤따르면서 그런 방식으로 현실을 비판하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어떤 전위가 돼야 된다. 이런 또 논란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술이 현실을 앞서야 되느냐. 전통적인 미학자들, 전통적인 철학자들, 전통적인 예술가들은 예술은 현실이 선취해야 될 어떤 것을, 현실이 지향해야 될, 현실이 가야 될 어떤 것들을 선취해서 전위로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많았는데 현대에 와서는 이런 그렇게 반대로 얘기하는 학자들도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보시면 저 뒷부분에 여러분 쭉 가보시면 단토라는 철학자가 예술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서 단토입니다. 아서 단토에 따르면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1820년대에 주장한 예술의 종말 태제는 1960년대를 거치면서 마셜 듀샹과 앤디 오홀을 통해 실현되었다. 헤겔이 예술의 종말을 주장했다는 것은 제가 다른 시간에 이미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교재에도 아주 길게 자세히 설명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헤겔이 예술의 종말이라고 한 이유가 뭔지, 이때 예술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이 더 이상 아까 말한 대로 현실을 앞서가지 않는다. 현실의 이념을 선도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현실의 후미를 따르면서 현실의 그림자로서 현실의 부정적인 것을 부정해 나가는 것이다. 그게 이제 헤겔의 예술 철학의 종말 태제인데, 이것을 아소단토라는 사람이 자기식으로 또 자기 방식으로 해석해서 예술의 종말 태제를 다시 주장하게 되는데, 그때 그가 주장하는 것은 1960년대
거치면서 마셜 듀상 생각나시죠? 샘. 그러니까 변기를, 소변기를 갖다 놓고 그냥 전시한 것. 그래서 제가 기성품, 레디메이드 얘기했죠. 이미 만들어진 예술작품을 전시를 한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앤디 워홀도 제가 한번 소개한 적 있죠. 앤디 워홀 셀레판에다가 마를린 먼로라든가 또는 모택동이라든가 그 밖에 뭐 브릴로 상자라든가 이런 기성품들을 활용해서 복사하고 복제하는 방식으로 예술을 표현했던 앤디 워홀이라는 작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들의 작품을 통해서 예술의 종말을 선언했다는 거죠. 역사의 종말이라는 헤겔의 태제가, 헤겔이 또 예술의 종말만 말한 게 아니고 역사의 종말도 얘기했거든요. 후쿠야마에 의해서 기형적으로 부활했던 것처럼, 이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 예술이 그렇듯 역사도 끝났다라는 헤겔의 주장을 후쿠야마라는 미국의 일본의 어떤 뭐라고 그러죠? 그걸 일본 출신이라고 말해야 되나? 아니면 조상이 일본 사람이었겠죠? 하여튼 미국 교포인데 이분이 미국의 신보수주의 또는 신자유주의를 대표하는 하나의 이론가예요. 이분이 역사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단토의 주장 역시 세계적 관점과 논쟁을 불러일으킬 만한 주장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단토에 따르면 중요한 말인데, 첫째, 진정한 예술과 사이비 예술을 구별하는 기준을 제시하려는 선언문의 시대가 완전히 끝났다.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옛날에는 예를 들면 진정한 예술은 뭐냐? 진정한 예술은 조화 균형이다. 고전주의 선언이에요. 아니다. 조화 균형이 아니라 조화 균형이 깨진 어떤 그 현실 육박에 들어간 것이다. 그게 낭만주의. 그러니까 좀 이따가 아니다. 사실을, 리얼한 것을,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예술이다. 사실주의. 또 좀 더 나아가면 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 입체파,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이렇듯 수많은 선언들은 뭘 의미하냐면 진정한 예술과 사이비 예술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모든 어떤 것들이 다 예술일 수 있고 모든 것이 예술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술과 예술이 아닌 것 사이의 경계도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시대, 즉 예술의 종말을 선언해야 할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스탄토라는 사람이 말하는 예술의 종말은 이제 어떤 특정한 양식이, 어떤 특정한 어떤 형식이, 어떤 특정한 어떤 방식이 예술을 선도하고 그것만이 진정한 예술이고 나머지를 사이비 예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술과 예술 아닌 것의 경계도 끝났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예술의 종말을 선언하는 단토의 어떤 미학적 관점이 실제로 현대예술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고 또 이런 입장을 대변하는 이론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뒷부분에 보면 13쪽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인용문이 나오는데 이것은 독일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책에서 막스라는 사람이 미래사회의 어떤 이상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부분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그대로 오늘은 이 일, 내일은 저 일을 하는 것, 아침에는 사냥하고 오후에는 낚시하고 저녁에는 소를 치며 저녁 식사 후에는 비평을 하면서도 사냥꾼으로도 어부로도 목동으로도 비평가로도 되지 않는 일이 가능하게 된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하고 학생이고 그다음에 또 알바하고 뭐 이런 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향하는 세계가 뭔가요? 어떤 기업에 들어가서 그 기업에서 복무하고 그렇게 돈을 벌어서 인생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겁니까? 과연 인간이 추구해야 될 이상은 뭘까? 오늘날 막스라는 어떤 철학자는 많은 비판을 갖고 있지만 어쨌든 그가 은유적으로, 이건 실제적인 상상을 하는 게 아니고 은유적으로 어떤 상상한 미래라 하면 우리가 어떤 일에 종속되지 않으면서도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미학을 가르치는 교수지만 때에 따라서는 농부도 되고 때에 따라서는 목동이 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신문을 기자가 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러면서 여전히 배우는 학생이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상적 삶이란 어떤 하나에 포획되지 않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이런 시대가 온다고 해서 이런 시대가 과연 온다고 해서 삶이 그 자체로 이상세계에 이른 걸까요? 어찌 보면 이런 이상은 오늘날 잘못된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점점 그런 세계로 가게 되는데요. 세계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유동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현대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끝없이 유동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면 자본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끝없이 회전해야 됩니다. 자본은 회전함으로써 끝없이 부유함으로써 유동함으로써만 시세로 축적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본이 유동하려면 그 자본을 치러 나를 사람들도 유동성이 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뭘 요구해요? 하나의 직업에 붙박히는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죠.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계속 직업을 옮겨 다녀야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투잡, 쓰리잡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런 이상들이 잘못된 실현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어떤 미래 사회를 꿈꾸는 시대가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역사의 종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역사의 종말을 말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그런 방식으로 역사의 종말을 얘기하면 그 사회에 여전히 핍박받는 사람이 여전히 억울한 사람이 여전히 언어를 빼앗긴 사람 여전히 어떤 담론의 자원도 없는 사람 그렇게 수없이 많은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상적인 사회가 실현됐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의 농간이고 농락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전히 발터 벤자민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거지라도 있는 사회가 한 사람의 거지라도 남아있다면 신화는 계속돼야 된다.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소외된 사람이 있다면 억압받는 사람이 있다면 예술은 계속돼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술은 일종의 암호문처럼 현실에 표현하는 이상이 돼야 된다는 아도론의 얘기를 22쪽에 나와 있는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문으로서의 새로움은 몰락의 형상이다. 그것은 절대적인 부정성을 통해 예술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즉 유토피아를 말하게 된다. 유토피아라는 것은 원래 없는 땅이란 말이거든요. 토피아의 플러스인데 없는 땅. 그래서 새로운 예술에 등장하는 혐오스럽고 지긋지긋한 징후들은 모두 이러한 형상의 주위에 모이게 된다. 새로운 예술은 화해의 가상을 단호히 거부함으로써 화해되지 않는 것 가운데 화해를 견지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술과 미학 시간을 통해서 계속 느끼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술 그러면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하거든요. 예쁜 어떤 그 그림을 기대하고 듣기 좋은 이야기를 기대하거든요. 그런데 현대에서는 정말 지겹도록 고통스럽도록 이렇게 혐오스러운 것들이 계속 등장시켜요. 그럼 왜 그러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왜 그러냐. 현실과 부정적 현실과 끝까지 화해하지 않는 바로 그런 방식으로밖에 화해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술은 부정적 현실을 비판하고 탄핵하고 부정할 수 있는 힘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술은 현실과 소통할 수 있는 창문조차도 없는 단자처럼 자율적이야 하지만 동시에 현실과 결코 타협하지 않는 긴장을 유지해야 된다. 이 단자란 말은요. 단자란 말은 라이프니츠라는 철학자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단자처럼 이 단자는 그러니까 그냥 일종의 원자라고도 할 수 있고 또는 쿼크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떤 물질의 최소 단위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잖아요. 어쨌든 그러나 그것은 물질의 최소 단위는 나노로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는데 그 크기에 관한 문제고 일종의 의미적 표현이거든요. 또 그것도 어쨌든 그 라이프니츠 시절의 가장 작은 물질의 요소 단자거든요. 이 단자 속에는 두 가지 사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단자는 일종의 어떤 완성된 체계예요. 그리고 그 완결된 체계 안에서 모든 단자는 우주 전체를 포함하고 있고 그런 것이 이제 단자론인데 이 아도론한 철학자에 의하면 예술은 마치 단자 하나의 외로운 섬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외로운 섬처럼 특히 어떤 창문도 없는 밀실 같은 그런 밀실 같은 그 단자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런 방식으로밖에 그렇지 않으면 현실과 쉽게 타협해 버린다는 거예요. 현실을 타협하지 않고 현실을 끝까지 비판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지려면 단자처럼 밀실처럼 그렇게 그래서 그 속에서 뭔가 새로운 세계를 지시하면 안 되고 암호문이 풀리듯이 수수께끼가 풀리듯이 그 처절하고 혐오스럽고 지긋지긋한 어떤 징후들 속에서 스스로 꽃이 피어나게 하는 내가 작가가 꽃을 피우는 게 아니고 작품 스스로 안에서 혐오스러운 어떤 징후들 속에서 스스로
온갖 더러운 쓰레기장 안에서 스스로 꽃이 피어나게 하는 것이 작품이 진정한 예술 작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예술은 그때그때의 부정적 현실과 언제나 대면하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오늘날의 예술은 문화와 예술을 식민지화하는 문화 산업과 문화 산업이 돌린 도구적 이성에 비타협적으로 대면해야 하며 그것에 억압되고 소외된 자연적인 것, 구체적인 것, 개별적인 것의 언어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제가 아도르노의 작품, 아도르노의 어떤 철학을 나름대로 제가 해석한 부분입니다. 예. 다음 시간에 이어서 교재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좀 읽은 부분들을 그 주변에 설명된 것들을 쭉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